안녕하세요.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칸트 현대철학 오늘 강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주제는 칸트와 아도르노이고요.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과 충동 개념이란 제목으로 세종대학교 대한 휴머니티 칼리지 초빙 교수님이신 강동원 선생님께서 강의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우리 선생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강동원이고요. 아도르노의 윤리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이렇게 유럽인문아카데미의 칸트 300주년 기념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칸트 300주년 기념이고 하니까 이 칸트라는 철학자를 제목이 이제 칸트와 현대 철학이니까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도르노라는 이 20세기의 철학자가 칸트를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계승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50분 정도 하고요. 8시 20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아도르노와 칸트. 여러분 칸트에 대한 다른 문헌들이나 칸트 연구에서 아도르노라는 이름을 찾아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도르노는 굉장히 오소독스한 의미의 정통적인 가타가 공인하는 칸티안이나 칸트주의자는 아니고 하버마스라든가 롤즈라든가 오늘날 윤리학계의 가드부터 해가지고 가타가 공인하는 칸트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도르노는 그런 스타일의 칸티안은 아니긴 하지만 아도르노에게 미친 칸트의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아도르노라고 하면 보통 아도르노가 평생 씨름했던 철학자는 헤겔 또는 칼막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칸트도 헤겔이나 막스나 못지않게 아도르노의 사상에 굉장히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칸트 철학, 그 중에서도 이 칸트 윤리학과 아도르노가 어떻게 진지하게 대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면서 칸트와 대결해 나갔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이고 아도르노가 칸트를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칸트를 통째로 거부하거나 칸트를 통째로 갖다 버리고 칸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식의 비판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방식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도르노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칸트주의자고 미국의 어떤 아도르노 연구자는 아도르노를 오래 연구한 다음에 오해를 밝히기를 아도르노는 헤겔주의자인 척하면서 이 변증법적으로 논의를 막 펼쳐나가지만 결국에는 칸티안이다. 칸트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인상을 도취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가령 물 자체 이런 개념, 여러분이 칸트 철학이나 칸트 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계신 걸로 전제하겠는데요. 물 자체 같은 칸트 철학의 가장 심장부에 자리한 개념 같은 것도 사실 그렇죠. 물 자체. 물 자체의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근본적으로 칸트주의적인 입장과 칸트 이후의 독일관념론, 헤겔주의라든가 이런 입장이 갈라서게 되는데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그 동일성 사유, identity thinking, 동일성 사유와 non-identical, 동일하지 않은 것, 비동일적인 것, 비동일자, 동일성 사유와 비동일자 이 사이의 긴장관계가 이제 아도르노 철학 전체에서 뭐 칸트고 뭐고 다 떠나서 가장 핵심 주제인데 동일성 사유라는 것은 아도르노에 따르면 개념적인 사유, 개념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칸트의 물 자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물 자체를 한계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원해서 파악하고 포착하고 인식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개념적 사유가 도달할 수 없는 한계. 개념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것을 아도르노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개념화될 수 없는 모든 개념화는 아도르노에 따르면 identify, 동일화이기 때문에 동일화될 수 없는 것, 비동일적인 것. 아도르노는 실제로 이 칸트의 물 자체 개념은 아도르노 자신이 평생 매달린 비동일성의 기억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아도르노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칸트주의자, 동일성 사유라고 하는 우리 생각의 이 기본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이 결코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아도르노는 비동일적인 것이라고 불렀고 평생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찾아 헤맸는데 때로는 철학에서, 때로는 미학이나 예술 철학에서, 때로는 음악에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아도르노는 의외로 칸트주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도르노에게 칸트 철학이 미친 영향, 특히 칸트 윤리학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뭐 아도르노의 저서 제목을 여기 몇 개 써놨는데요. 아도르노에게 남긴 칸트의 흔적 보면은 아도르노의 책 중에 가장 이제 대표작은 계몽의 변증법 그리고 부정 변증법 하나 더 꼽자면 아도르노 사후에 나온 미학 이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도 칸트에 관한 대목이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몽의 변증법도 여러 가지 철학적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편 중에 부연 설명 2 줄리엣 또는 계몽과 도덕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줄리엣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 그 줄리엣이 아니라 사드 후작, 사디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아주 그 뭐랄까요 변태의 대명사 같은 사드 후작의 줄리엣의 일대기 또는 악덕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요. 극단적인 가학적인 성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악덕의 화신 그런 인물인데 그 사드 후작의 줄리엣 그리고 계몽과 도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칸트의 윤리학이 떠오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드 후작의 이 완전히 비도덕적이고 변태적인 이 사드 후작의 사상과 칸트 윤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둘 다 극단적으로 그 형식화된 계몽의 극단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이 이제 사드 후작의 경우에는 사랑의 감정, 뭐 감상적인 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너의 쾌락에 집중해라. 칸트의 윤리학의 경우에는 내용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감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라는 형식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악한 줄리엣과 이 착하디 착한 윤리학의 대명사인 칸트가 중첩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계몽의 변증법은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의 공저인데요. 이 줄리엣 또는 계몽과 도덕이란 이 챕터는 아도르노보다는 호르카이머가 주로 일한 것 같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의 차이는 알아보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둘은 굉장히 평생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나오는 칸트의 이 성숙 개념에 대한 평가가 아도르노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호르카이머가 썼을 것이다 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도르노의 이건 계몽의 변증법은 호르카이머와 공저고 아도르노 자신의 독자적인 가장 중요한 철학적 대표작은 이제 부정변증법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홍승용 선생님이 번역하신 걸로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3부, 이 책이 전체가 이제 3부로 되어 있는데요. 3부는 또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3부 1장이 자유, 실천 이성에 대한 메타 비판 이런 제목을 알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당장 칸트가 떠오르죠. 자유나 실천 이성 같은 개념에서 칸트가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비판, 이것도 아도르노의 중요한 방법론적인 개념인데요. 칸트 윤리학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 소개해드릴 그 비판은 뭐랄까요? 이 내재적 비판이 아니라 칸트 윤리학의 텍스트를 붙잡고 이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일관된가,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읽어가면서 그 칸트가 몇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랑 몇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가 악의가 맞는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접근. 아도르노는 그것을 메타 비판이라고 불렀는데 칸트 본인은 쓴 적도 없고 별로 주목한 적도 없는 개념을 칸트에게 들이대서 칸트 윤리학을 비판하는 칸트의 철학적 구성물인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둘러싼 현실과 그 텍스트를 대비시키는 그러한 비판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 책 전체의 3부 1장이 한 5분의 1쯤 됩니다. 여기 뭐 하이데거 비판이나 헤겔 비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칸트 윤리학 비판이 거의 5분의 1이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도르노에게 미친 칸트의 영향이 얼마나 생각보다 큰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아도르노가 생전에 출간한 전집은 아닙니다만은,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그 책은 아닙니다만은, 아도르노는 대학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쭉 했으니까 그 강의 녹음한 걸 가지고 강의록들이 나왔고 이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도덕 철학의 문제 제목이 붙어 있는 강의록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제목에는 칸트가 안 나와 있지만 내용의 거의 90% 이상이 칸트 윤리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진 칸트 윤리학 비판이 이 부정변증법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도르노는 자기가 강의를 한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책을 쓰곤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 거의 전체가 칸트를 다루고 있는 강의록입니다. 아도르노가 그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건데, 한 학기가 독일은 몇 주죠? 총 17번 강의를 했네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절반 정도는 칸트 윤리학을 다루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아도르노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대학 강의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은 계속 진도가 늘어지고 중간에 막 휴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도르노 본인의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맨 끝에 살짝 나오고 거의 칸트에 관한 칸트의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빈도가 많이 늘어졌던 것 같아요. 칸트의 윤리학 저술들, 칸트 윤리학 저술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실천이성 비판이랑 도덕 형이상학 정초, 그 두 책은 별로 다루지도 못하고 칸트 순수성 비판의 제3 이율 배반, 자유와 인과성의 이율 배반, 또 윤리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 부분을 주로 강독하듯이 하다가 학기가 빨리 끝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제가 소개할 이 분영면접법의 3부 1장과 중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 책에서도 좀 뭐 인용문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도르노가 이제 특히 이 책에서 부정변제법 3부 1장에서 칸트 윤리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도르노가 직접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자체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점에서는 아도르노의 후계자이자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에 관한 굉장히 좋은 연구도 많이 한 독일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멘케라는 양반이 이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저도 그걸 따왔는데, 여기 뭐 몇 가지 인용문을 이 PPT에 쭉 나열해 놨는데, ND는 요 부정변증법입니다. 부정변증법 228쪽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칸트는 오직 이성만을 실천의 동인, 무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유효하도록 함으로써 퇴색한 이론적인 것의 속박 내에 머물러 있다. 그 속박에 맞서 칸트는 실천 이성의 우위를 보완책으로 고안해냈지만, 칸트에게서는 이론 이성보다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죠. 그러한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론의 속박에 머물러 있다. 칸트 도덕 철학 전체는 바로 이 점에서 굉장히 괴로워한다 라고 아도르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여기서 이론적인 것의 속박, theoretical, 이론적인 것의 반은 아도르노가 굉장히 자주 쓰는 개념인데요. 뭔가 이렇게 의문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론의 속박 내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아도르노가 이론적인 것의 속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론주의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론주의, 칸트 윤리학은 너무나도 이론주의적이어서 올바른 의식으로부터 올바른 행위애로의 이행, 의식에서 행위애로의 트랜지션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 윤리학은 너무 이론주의적이라서 문제다. 그래서 행위애로의 이행이 안 된다. 건데, 근데 아마 이론주의적, 이론주의 이런 말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좀 생경한 워딩일 것 같아요. 칸트 윤리학을 접해 보시거나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칸트 윤리학이 굉장히 형식주의적이다, 또는 뭐 주상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뭐 테리얼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할 때 그 순수라는 것이 감성적 경향성이라든가 육체적 욕망이라든가 경험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주상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보다 이론주의적이다라는 좀 생경한 용어를 쓰는 것은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이 형식 대 내용 또는 뭐 추상 대 구체 그런 구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위, 액션, 행위라는 것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액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칸트 윤리학은 이론주의적이라서 행위를 산출해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칸트 윤리학의 정언명법이라든가 형식화된 법칙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적 결단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야? 가이드라인이나 아주 그야말로 디테일한 행위 지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접근인 거죠. 내용이 없다, 형식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론주의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칸트 윤리학이 형식주의적이다라는 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칸트 윤리학은 형식주의적이라서 문제다라고 비판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 방향에서 칸트 윤리학을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은 막스 쉘러라는 철학자입니다. 칸트 윤리학을 형식주의적이다라고 아주 낙인을 찍으면서 본인은 이제 나는 칸트랑은 반대되는 마테리얼한 실질적인 윤리학을 내용 알맹이가 있는 윤리학을 추구하겠다. 칸트의 의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개념 대신에 밸류, 베르트, 가치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칸트 윤리학을 비판한 펠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도르노의 칸트 비판은 그런 것과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쉘러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아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칸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한심한 철학자고 펠러 같은 놈들이 가치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컬트, 가치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행적이고 반동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칸트가 100만 배 낫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도르노의 칸트 윤리학 비판을 소개한 이 멘케라는 양반의 문장을 하나 인용해 보면은 도덕적 인식을 이성적 자기이법으로 재구성하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칸트 윤리학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의식과 행위의 상호 분열, 의식과 행위가 서로 쪼개져서 의식으로부터 행위애로의 이행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열로 끝나고 만다. 따라서 아도르노에 따르면 칸트의 법칙 도덕의 이성 개념 속에서 모순이 열리게 된다. 입법 능력으로서의 이성, 그리고 실천적 능력, 결단과 행위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이 둘 이성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모순이 칸트 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이론주의적으로 경도된 순수 실천 이성 자체로는 행위라는 게 산출될 수 없다. 우리가 육체적인 신경계와 근육을 움직여서 실제로 물리적인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의미의 액션, 행위가 산출될 수 없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라는 개념을 아도르노는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의식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느냐. 그게 굳이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이론적인 문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칸트가 말하는 순수 실천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제가 방금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더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물음을 이제 아도르노는 칸트에게 던지게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건 뭐냐? 더해서 칸트 본인은 행위라는 것에 그렇게 뭐랄까요 포커스를 엄청 두지 않았어요. 여기 APB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인데요. 실천이성 비판의 칸트의 문장을 하나 읽어보면 감성계 안에서 내게 가능한 행위를 순수한 실천 법칙 아래로 포섭할 때 중요한 것은 감성계 내의 사건으로서의 행위의 가능성이 아니다. 감성계 내의 사건으로서의 행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경계와 근육과 이 팔다리가 움직여서 육체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은 칸트에게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도르노에게는 바로 그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추가로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칸트가 이 포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포섭한다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 밑에 특수하거나 개별적인 것들을 긁어 모은다는 것이고 그게 아도르노가 보는 전형적인 개념화의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개념 속에 특수하거나 비개념적인 것들을 쓸어 담아서 그렇게 개념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칸트 본인은 이 포섭이란 말에 뭐 특별한 비중을 안 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포섭이라는 워딩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념화한다는 것은 곧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유된다는 것이고 행위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섭 행위가 순수한 실천 법칙 아래로 포섭됨으로써 이 순수한 실천 법칙이 이제 뭐 가령 정언명법이라든가 그렇다면 행위를 실제로 감성계 내에서 발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미 일어났는데 사후적으로 그 행위가 어째서 도덕적인 행위인가 왜 그 행위를 사람들이 착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가 행위가 갖는 도덕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 순수한 실천 법칙 아래로 포섭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칸트에겐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행위의 도덕성을 justification, 정당화하는 게 칸트에게는 관심사인데 아도르노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아까 이게 일종의 메타 비판이고 내재적 비판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칸트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껴놓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 PM은 요 도덕 철학의 문제들이란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칸트 도덕 철학의 단초는 이론 철학에서 발견되며 포섭이라는 워딩을 봐라라는 겁니다. 포섭은 모든 이론적 사유의 기본 구조 아니냐. 윤리학의 한복판에서도 이 포섭이라는 게 발견된다. 칸트에게서는 도덕 철학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 속에 그 토대를 갖는다. 여러 가지 가능한 행위들을 하나의 법칙 아래로 포섭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의 인식, 이론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도르노가 관심을 갖는 실천의 영역, 다시 말해 행위의 영역은 이론적 반성 속에서는 순수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의 종별적인 그 고유한 특징과 종별적인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정면밀법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모든 의지작용은 행위를 산출하는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것은 논리학의 자족적,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유폐되어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아주 드로이브레헨 꿰뚫고 나오고 파열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키고 바로 그 점이 이론과 실천을 대립시킨다. 그런데 칸트의 윤리학은 너무나도 이론주의적이라서 이러한 이론과 실천이 균열을 일으키는 계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지금 아도르노가 관심을 갖는 이 실천, 행위라는 걸 위해서는 이론적이지 않은 것, 이론적 반성 속에서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론적이지 않은 것, 이론적 반성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그 뭐시기, 이론적인 것과는 다른 것, 이론의 타자, 논리학의 자족적 메커니즘에 갇혀 있지 않고 그걸 꿰뚫고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부가로 필요한데 그것을 아도르노는 이제 impulse,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충동이란 것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그냥 뭐 간단하게 impulse, 충동이란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듯이 너무 어렵다 이거 개념화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실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다만 올바른 이론만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실천을 위해서는 한 가지 계기, 그게 이제 충동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이론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특징짓기 매우 어려운 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그 계기는 본래적으로 탈이론적이다. 이론을 벗어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념화한다든가 충동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려 한다든가 충동 이론이라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진술하려는 시도는 부조리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겁니다. 도덕이란 것은 이론의 영역에서 실제로 밝혀지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그 자체로 실천의 영역에 대한 철학적 근본 규정이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 충동에 대해서 그냥 뭐 충동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게 개념화가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그 신조어,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칭하는데요. 그것을 아도르노는 독일어로는 다스 힌추트레텐데 덧붙여진 것 이런 어를 만들어서 이 충동에 대한 얘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이렇게 쓰고 힌추트레텐 하면 말 그대로 덧붙여진다, 부가 된다 라는 것이고 그 영어에 이제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옮기는데요. 그 add가 이제 추가하고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add 된 것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는 뭐 supplement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정면접법을 번역하신 홍승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 요인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저는 부가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요인이란 말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좀 직역을 한 덧붙여진 것 이런 워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다시 부정면접법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의식, 이성적 통찰은 자유로운 행위와 단순히 같은 것도 아니고 의지와 매끄럽게 동일화될 수도 없다. 그런데 칸트에게서는 바로 그런 동일화가 일어나 버리고 만다. 칸트에게 의지는 자유의 총괄 개념이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표상되는 모든 작용을 특징 짓는 어떤 통일성. 이어서 칸트에게서 이성은 의지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진료에도 결부되지 않은 채로 스스로 실제성을 만들어낸다. 고 칸트는 얘기하지만 아도르노가 보기에 그것은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 리얼하지 않다. 덧붙여진 것 없이는 의지는 도대체 실제적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진짜로 레알한 실제적인 의지가 되려면은 다시 말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신경과 근육을 움직여서 행위를 산출해내는 그러한 의지가 되려면 뭔가가 추가로 말 그대로 add, 덧붙여져야 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부른다. 이 덧붙여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impulse, 충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행위란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동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이 특이한 워딩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도르노적인데요. 행위를 위해서는 충동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얘기는 사실 아도르노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헤겔도 실제로 그 정신현상학에서 칸트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이 충동이란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충동과 이성이 맺는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아도르노에게는 중요한데 그걸 아도르노는 이제 덧붙여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저는 덧붙여진 거 이렇게 했는데 이 덧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말에 덧이라고 하면은 매끄럽게 동일화될 수 없다. 심리스하지 않다. 뭔가가 덧붙여지게 되면은 그건 매끄럽지 않죠. 덧붙여진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결합한다, 합친다, 종합한다 라는 것과는 다르죠. 붙인다는 것은 어쨌든 합치는 거니까 붙이긴 붙이는데 붙인 자국이나 또는 어떤 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 흉터 자국이나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붙임을 우리가 덧붙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워딩을 사용하는 겁니다.
좀 뭐 이상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주에 맥주를 붙이면 소주에 맥주를 합치면은 소주랑 맥주가 이제 균일하게 둘 다 액체니까 섞여가지고 폭탄주라는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소주랑 맥주를 섞었다, 합쳤다 라고 얘기하지 소주에 맥주를 덧붙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골고루 폭탄주를 잘 만다는 것은 소주와 맥주를 골고루 잘 섞어서 아주 매끄럽게 심리스하게 이음새나 매듭 같은 자국 없이 골고루 잘 섞어서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 보다 고차적인 제3의 무엇인가가 그런 걸 뭐 해결적인 의미의 지향 또는 뭐 정반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덧붙인다라는 것은 애초에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잘 어울리지 않고 조화롭지 않은 것이 뭐랄까 어거지로 붙여져서 어떤 갈등이나 내적인 불안정성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A와 B가 매끄럽게 동일화되고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도로는 이 충동이란 것에 대해서 오덴자 부조리의 침전물, 침전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소주랑 맥주를 폭탄주로 잘 섞으면 침전물 같은 건 안 생기죠. 근데 이 충동이란 것은 이성에 대해서 침전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잘 섞여서 어울리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찌꺼기가 되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침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 충동 덧붙여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괴리, 불일치, 뭐 균열, 분열 이런 워딩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덧붙여진 것은 인식과 행위의 괴리, 주로 매끄럽게 동일화되지 못하고 괴리되고 갈라져 있다,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태를 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이 특이한 표현이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덫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폭탄주 같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아도르노 철학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가장 핵심 테마인 동일성 사유와 비동일적인 것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성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화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완전히 심리스하게 매끄럽게 동일화하고 보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지배나 폭력이나 이런 계기들도 들어가면서 개념화하려고 시도하는 게 이제 동일성 사유죠. 아도르노가 말하는 그러한 동일화가 안 되는 동일하지 않은 것, 비동일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동일화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동일성 사유, 개념적 사유에게 어떻게 보면 지울 수 없는 흉터나 상처 자국을 상처 자국을 남기는 그러한 것을 아도르노는 비동일적인 것 이렇게 부릅니다. 동일성 사유가 완전히 조화로운 총체성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게 이제 비동일적인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이 덧붙여진 것이란 걸 들이대면서 이러한 인식과 행위의 괴리, 불일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테마인 요 동일성 사유와 비동일자의 긴장관계라는 게 좀 더 행위 이론적인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덧붙여진 것을 들이대면서 이제 비판을 가한다라는 것은 동일성 사유와 비동일자의 관계와 굉장히 동형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미래관계가 동일하다 너무 좀 도식적으로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덧붙여진 것은 사실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테마인 비동일자라는 것을 칸트 윤리학과의 관계에서 재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은 건너뛰고요.
이런 덧붙여진 것이란 개념을 통해서 아도르노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칸트에게 인과성이란 개념은 이중적이죠. 자유의 인과와 자연의 인과 두 가지의 인과 개념을 칸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인 한 칸트에게서는 자유로운 행위가 곧 도덕적인 행위인데요. 한편으로는 자연의 인과에 속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인과에 속한다. 칸트는 의지라는 개념을 규정하기를 생명체들이 이성적인 한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생명체도 물론 있겠죠. 그냥 뭐 짐승이라든가. 근데 이성적인 자연 생명체인 인간, 이성적인 생명체는 칸트에게 오로지 인간만을 가리킵니다. 생명체들이 이성적인 한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인과성이다. 근데 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이 아도르노의 충동 개념은 바로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 자연과 자유의 이원론 자체를 겨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도르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은 이 덧붙여진 것은 데카르트적 이원론, extended thing, 그 레스 엑스텐자죠. 그 연장 실체와 사유 실체라는 물질과 정신의 아주 오래된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덧붙여진 것이라는 개념은 그 속에서 정신 외적인 것과 정신의 바깥에 있는 것, 뭐 물질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과 정신 내적인 것, 인간의 마음이나 이성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의 이원론이 아직 완전히 고착화되지 않았던 그런 단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진 것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까지 가게 되는데 정신과 자연의 화해라는 걸 보여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을 정신과 육체 또는 뭐 이성과 자연으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이원론적인 방식 자체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정신과 자연의 화해라고 쓰긴 했는데요. 근데 이 아도르노가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이 화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해라고 아도르노가 쓴 다음에 곧바로 그 화해는 환상이다, 실존하는 게 아니라, 아도르노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쓰기도 했는데 그런 단계의 흔적이다. 옛날 옛적에는 데카르트도 없고 무슨 원시 시대나 뭐 이런 시대에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도르노가 이 환상이란 개념을 쓰면서 이런 화해는 지금도 실존하지 않고 옛날 옛적에 실존했던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것은 이 화해가 되지 않은 의식과 행위가 분열된 것이 오히려 실존하는 것이고, 이 화해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도르노는 굉장히 그 네거티비즘, 부정주의자인데요. 긍정적인 뭔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라는 언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아도르노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이 충동 개념 덧붙여진 것은 의식이나 반성이나 뭐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계기를 전혀 배척하지 않고, 제가 이 충동 개념을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비동일자와 동일성 사유란 테마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도르노 철학 전체에서도 비동일적인 것, 비동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성 사유의 어떤 비안에 놓여 있는, 동일성 사유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놓여 있는 추상적인 부정, 해결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추상적 부정이 아니라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르노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 반성, 합리성 또는 뭐 이론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중적이죠. 제가 아까 뭐 폭탄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르노의 이 충동이란 개념은 이성과 조화로운 심리스한 통일을 이루어서 그러한 통일의 단계를 추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실러라든가 이성과 감성을 화해시켜서 보다 높은 단계를 추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충동과 이성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화를 통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성의 완전한 타자, 이성과는 완전히 척을 지고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인 것도 아닌 바로 그 점에서 역시 비동일자와 동일성 사이의 이 변증법적 관계와 굉장히 동형적 구조가 똑같다 것입니다. 해결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비동일자가 동일성 사유의 추상적 부정이 아니라 이 유정적 부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르노의 충동 개념도 의식, 반성, 칸트적인 합리주의, 윤리학 이런 것의 추상적 부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규정적 부정이고 그 말은 아도르노에게 규정적 부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비화해에 대한 비판이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 충동이란 개념은 사실 비합리주의적인 뉘앙스가 잔뜩 들어있고 비합리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반면에 칸트 윤리학이란 것은 합리주의적인 이성의 윤리학의 대명사니까 이 제목을 보고 아도르노는 일종의 합리주의에 반대하고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주의자로서 칸트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을 비합리적 충동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동이란 개념은 결코 비합리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칸트는 합리주의자이고 그에 반대하는 아도르노는 비합리주의다 라는 도식적인 이해는 굉장히 오류. 그런 식의 칸트 비판자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루소라든가 쇼펜하우어라든가 이성에 대해서 감성을 내세운다든가 그 칸트의 이 차갑고 냉정한 의무론적 윤리 대신에 이 따뜻한 마음씨, 동정심, 연민 이런 걸 내세운다든가 쇼펜하우어 같은 게 전형적으로 그런 식이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비합리주의적인 윤리학을 추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도르노의 칸트 비판은 그런 방식의 비판이 아니다. 그런 식의 비합리주의자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아까 요것과 거의 비슷한 표현 방식인데요. 정신 내적이면서도 정신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육체적인 충동은 의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작동하지만 동시에 의식에 귀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변증법적인 긴장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진 것 충동이죠. 충동은 실천이 필요로 하는 의식 속에서 고갈되지 않는 타자, 이성의 타자, 의식의 타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것이긴 한데 그것은 이성과 구별되긴 하지만 동시에 이성과 매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두 계기들은 이성과 충동이란 두 계기들은 분리되어서 경험되지 않는다. 완전히 배타적인 것으로 서로 떼놓을 수 없고 항상 매개되어 있다라는 걸 아도르노가 강조하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칸트의 합리주의적인 윤리학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비합리주의로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하버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범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받거나 그런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예.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28분에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부르는 이 충동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 충동이란 개념을 통해서 칸트 윤리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는
충동 개념을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요. 항상 이 개념을 얘기할 때 햄릿,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사례로 자주 듭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해방적인, 자기 스스로를 해방하는 그러한 근대적인 주체의 자기 반성 초기에는 햄릿, 바로 그러한 근대적 주체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 햄릿에서는 인식과 행위의 괴리, 제가 아까 인용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인식과 행위의 괴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근대가 진행되면서 이 후기로 가면서 이게 은폐되거나 가려지게 됐지만 햄릿에서는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점점 더 내자 존재로 되고 제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주어진 질서와의 단절없는 일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될수록 행위와 의식은 더더욱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이지 않게 된다. 셈리스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GF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역사와 자유에 대한 강의라는 또 다른 강의록인데요. 거기서도 햄릿 얘기를 한참 하는데 햄릿의 반성은 그 반성으로부터 귀결되는 행위의 수행을 항상 거듭 유보시켰으며 햄릿은 이 반성의 속박, 내면적 독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햄릿은 마지막 장면에서 돌발적으로 이성에 반해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에 반해서 살인을 행하게 된다. 햄릿, 여러분 뭐 다들 햄릿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햄릿 직접 안 읽어보셨더라도 햄릿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인물의 아주 대명사죠. 햄릿은 항상 우물쭈물하고 to be or not to be 유명한 얘기에 나오듯이 햄릿은 이 자기 혼자 번민하고 우유부단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반성하는 반성의 속박을 이 아도르는 독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햄릿은 실제로 햄릿을 보면 독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도 전형적인 독백이고 그래서 햄릿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햄릿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아버지 그 선왕의 복수죠. 저도 햄릿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햄릿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이제 클로우디스죠. 클로우디스를 죽여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햄릿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내죠.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햄릿은 클로우디스를 결국 죽입니다. 어떻게 햄릿이 그 복수를 완성하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행위를 이뤄낼 수 있는가? 합리적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햄릿은 반성하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면서 계속 독백하는데 그 반성으로부터 귀결되는 행위의 수행을 항상 거듭 유보시킨다. 반성을 하면 할수록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수행을 거듭 유보시키고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내면적 독백에 머물러 있으면은 반성에 사로잡혀서 속박돼서 이 액션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반성으로부터 행위를 귀결시켜낸 게 아니죠. 내가 클로디스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합리적 계획을 착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교하게 착착착 자신의 플랜을 진행시켜가지고 클로디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이성적 반성을 통해서 그 살인을 정당화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저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도 저놈을 죽여야 한다. 따라서 나의 살인은 정당화되니 주저 말고 죽이자 이렇게 죽인 게 아닙니다. 전체 스토리는 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어찌 해가지고 이 레어티즈라는 사람과 이 결투를 하게 되죠. 그때 뭐 칼 끝에 독을 묻혀놓고 뭐 독이 들어있는 컵도 따로 있고 뭐 이제 복잡한데요. 돌발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햄릿 자신이 레어티즈의 칼에 찔려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됐을 바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때 이성에 반해서 자신이 세워온 이성적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돌발적이고 말 그대로
아도르노가 얘기하듯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행하고 자기가 레어티즈의 칼에 맞고 어찌어찌해서 레어티즈랑은 또 화해하는데 돌발적으로 이제 클로디스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이 레어티즈의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아서 그로부터 충동적으로 충동이 생겨났을 때 그때 돌발적으로 마침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인 자신의 일생일대의 과제인 근왕의 복수를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햄릿은 자식 반성이나 합리적 정당화가 아니라 돌발적이고 격렬한 충동을 통해서만 자신이 해야 하는 그 복수의 행위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라는 걸 위해서 충동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 의식과 행위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 햄릿의 사례를 보면은 아도르노가 이 칸토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충동이란 개념을 얘기할 때도 이 객체의 우위라고 하는 객체의 우위라는 것이 이 부정변칙법이란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아도르노의 그 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도르노가 관념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그리고 아도르노를 그런 의미에서 유물론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객체의 우위라는 요 태제인데요. 아도르노 이 부정변칙법이라는 책 전체에서 사실 가장 난해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해하기도 딱 좋거든요. 주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객체가 우위에 있다. 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주체 칸트식의 그 구성적인 근대적 주체를 갖다 버리고 객체를 전면에 내세워서 객체를 이제 왕좌에 올리자라는 식으로 오해되기도 딱 좋은, 그렇게 본다면 아도르노는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다시 나이브한 리얼리즘이나 실제론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객체의 우위라는 개념 자체는 뭐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성하는 주체보다는 객체가 더 우위에 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충동이라는 개념에도 그런 점에서 객체의 우위라는 이 태제가 관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햄릿이 복수를 해내는 것은 햄릿이라는 주체가 자기 스스로 칸트식으로 말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해낸 행위의 플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햄릿의 행위, 복수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 객관적 상황, 레어티즈랑 결투를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칼에 독이 묻어 있었고 어찌어찌해서 내가 칼에 찔렸다. 객관적인 상황이 햄릿에게 가한 충격, 그리고 그로부터 햄릿이 입은 상처, 그로부터 생겨난 충동을 통해서만 햄릿이라는 주체가 제 자신의 행위를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체보다 객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아도르노의 태제가 이 충동 개념에도 똑같이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우위, 이 충동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객체의 우위를 잘 나타내주는 아도르노의 인용문을 하나 읽어보면, 자율성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율적인 주체 그 자신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율성의 적대자이자 자율성과 모순 관계이기도 한 객체, 주체에게 자율성을 허용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객체 또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 컨텍스트에 달려 있다. 그 객체로부터 떨어져 나올 경우 주체의 자율성이란 것은 칸트가 그토록 강조하는 주체의 자율성이란 것은 허구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은 허구적이지 않은 자율성을 위해서는 경험 속으로 진입하고 경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이 충동과 더불어 가야 된다. 충동이 필요하다. 충동과 더불어서만 자유는 허구적인 게 아니라 경험 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충동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햄릿 말 맞다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나도 쟤를 죽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는
그 자체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윤리학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행위 이론적인 행위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얘기였고, 충동 얘기를 이제 한참 드렸으니까 이제 도덕적 충동, 그냥 충동이 아니라 도덕적 충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도덕적 충동에서 당연히 이제 도덕적 행위가 나올 텐데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도르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충동이 도덕적 충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충동이 고통에 대한 충동이어야 합니다. 아도르노가 여기서 끌어들인 개념은 고통. 아도르노를 인버스드, 뒤집어진 형태의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에게 쾌락을 실현하는 게 가장 도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르노에게는 고통을 거부하고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애는 것이 가장 도덕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니체의 말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고통은 사라지라고 말을 한다라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어딘가에서 쓰고 있는데 고통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나를 없애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도덕적인 충동이다. 아도르노의 말을 한번 또 직접 인용해 보면은 윤리적인 것, 윤리나 도덕 속에 들어있는 이 덧붙여진 것, 충동이란 계기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육체적인, 마틱한,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덧붙여진 것은 충동은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에 대한 혐오, 고통을 꺼리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할까요? 이 역겨워하고 몸서리쳐지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혐오하는 그러한 반응, 그것이 실천적으로 된 혐오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러한 솔직한, 아도르노는 솔직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고통을 꺼리고 고통을 멀리하는 그러한 유물론적 동기 속에서만 도덕은 존속한다. 칸트가 내세우는 뭐 법칙이나 의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유물론적 동기 속에서만 도덕은 살아남을 수 있다. 유물론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이 챕터 마지막에서 아도르노는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은 good animal. 우리가 한때는 good animal. 착한 동물이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 그거 말고는 없다. good animal. 칸트의 그 goodwill을 패러디한 거죠. 도덕 경이상학 정초 첫 문장에 보면은 이 세상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가장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한 의지밖에 없다라고 칸트가 쓰고 있는데 아도르노는 그걸 패러디해서 good animal. 모든 동물은 고통을 혐오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이 가해지면 그걸 혐오하는 게 동물이죠.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러한 동물성, 유물론적 육체성, 뭐 또 자연성, 고통을 삼가하는 그러한 것에서 도덕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쇼펜하우어와 공통점도 많은데요. 그래서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객관적인 고통, 아까 말씀드린 이 객체의 우위라는 논제에 따라서 객관적인 고통, 그러니까 객관적인 고통, 이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실제하는 레알한 고통, 내가 느끼는 주체의 감정이나 정서나 정념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객관적인 고통에 충동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행위, 그 고통을 없애려는 충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행위가 아도르노에게는 결국 도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자는 것을 아도르노는 새로운 정언명법,
칸트의 정언명법의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칸트의 정언명법이 이제 옛 정언명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언명법이란 걸 내세우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자주 연구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부자유의 상태에 처한 인류에게 새로운 정언명법을 강요하였다. 이 첫 문장부터 이 아도르노 본인이 이걸 새로운 정언명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소독사거나 정통적인 칸트주의자라면은 아니 이딴 게 무슨 정언명법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히틀러는 부자유의 상태에 처한 인류에게 새로운 정언명법을 강요했다. 칸트에게 도덕의 핵심이 정언명법이고, 칸트에게 도덕이란 것과 자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동근원적입니다. 정언명법이란 것은 자유의 실현이에요. 칸트에게는 정언명법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한갓 자연의 인과성에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데, 아도르는 정반대로 부자유의 상태에 처한 인류에게 정언명법이 강요된다. 정언명법이 강요된다라는 말도 전혀 좀 칸트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 히틀러라는 게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아우슈비츠도 나옵니다만은, 칸트의 정언명법을 보세요. 굉장히 고도로 추상적이고 형식화된 어휘들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준칙, 보편, 법칙, 전부 다 굉장히 카테고리컬한 개념들인데, 여기서는 다짜고짜 고유명사, 히틀러라는 사람 이름, 아우슈비츠라는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칸트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정언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히틀러가 우리에게 강요한 새로운 정언법이 뭐냐면, 말해서 네버 어게인 아우슈비츠. 아도르는 나중에 그 교육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아도르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육 철학이나 이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요. 모든 교육의 목적은 네버 어게인 아우슈비츠,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아우슈비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우슈비츠와 유사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의 대명사죠. 아우슈비츠 같은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와 유사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유와 행위를 준비하라 라는 게 아도르노의 새로운 정언명법입니다. 이 명법은 일찍이 칸트적 명법, 그러니까 옛 명법이죠. 옛 명법의 소요성이 그러했듯이 합리적 근거지움에 반항한다. 여기서 이제 칸트주의자라면은 무슨 이딴 게 정언명법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아도르노는 그럼에도 굳이 이것을 정언명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앞에 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언명법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정언명법과 신정언명법의 공통점이 여기에 나와 있죠. 칸트적 명법이 그러했듯이 합리적 근거지움에 반항한다. 소여성, given, 주어져 있다. 철학자들이 괜히 어려운 한자 써가지고 소여라고 하죠. 명법이 주어져 있다라는 칸트적인 구정언명법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언명법도 합리적 근거지움에 반항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근거를 따져 묻거나 추가적인 정당화의 근거를 요구하거나 하는 걸 차단할 때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 소여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야, 단적으로. 이 명법을 논증적으로 다루는 것은 모독이다. 이 명법은 합리적 근거지움에 반항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이 명법을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논증을 해봐라. 전제 A, 전제 B, 전제 C에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는지 디스커시브하게 논증을 해봐라 하는 것은 일종의 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법에서 윤리적인 것 속에 있는, 도덕 속에 들어있는 이 충동이라는 계기, 덧붙여진 것이라는 계기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째서 이것을 정언명법, 칸트적 정언명법이랑 굉장히 다른데 등장하는 어휘들의 성격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왜 여전히 정언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소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여가 뭐 칸트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실 테고 앞으로 다른 칸트 강의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언급될 것 같은데요. 이성의 사실, 이성의 팍툼이라고 하는 칸트 윤리학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덕 법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성의 사실로서 주어져 있다라는 게 칸트 윤리학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팍툼으로 팩트로서 그냥 단순히 주어져 있다, 기본 소여되어 있다. 바로 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여기 그러했듯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소여성이란 것에 관해서 아도르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트에게서는 도덕 철학 자체의 구성이 결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중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여, 팩트라고 하는 것은 논증해봐라, 정당화해봐라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의 논증은 중단된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당화 근거는 제시할 수가 없다. 왜냐? 이건 단적으로 소여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단, 윤리법칙 자체의 소여성, 주어져 있음에 관해서는 그 바깥에서 더 이상의 물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따져 묻거나 논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모독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죠?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더 이상의 물음을 묻기는커녕 나는 이러한 소여성을 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아도르는 여기 이렇게 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사실, 소여라는 것은 이제 골치 아픈 칸트 윤리학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런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핏 듣기에 우리가 쉽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철학이란 게 논증을 계속하고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하는 건데 다짜고짜 이건 그냥 주어져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이딴 게 무슨 철학이냐라는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도르노는 의외로 어떻게 보면 좀 놀랍게도 이 단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더 이상의 논증은 중단된다라고 하는 칸트의 요 대목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칸트는 그의 계승자들은 이제 독일 관념론자들, 특히 아도르노가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이제 피히테인데요. 그의 계승자들과는 반대로 나로서는 비동일성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 뭔가를 칸트는 갖고 있었다. 아도르노 철학 전체의 가장 핵심이자 아도르노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아도르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이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칸트는 바로 이 비동일성의 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도르노로서는 칸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극찬이에요. 칸트의 후계자들 피테나 이런 사람들은 피테는 모든 그 비아를 나 아닌 것을 나로부터 연역 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비동일성의 의식을 전혀 배려하지 못했는데 칸트는 피테와는 반대로 이 비동일성의 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어진 것 앞에서의 이러한 묘한 체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중단해라라고 하는 이 체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이게 체념이기는 한데 이 체념 속에는 타율만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타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도르노가 보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게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 자체의 절대성 요구에 맞서는 제한의 감정. 이성이 스스로 절대적이 되려고 하고 이성만이 정권을 행사하고 이성이 절대화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서서 뭔가 제한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칸트의 요 대목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행위는 이성 자신의 산물과 다름없다. 이성이 스스로 주장한다면 이게 바로 피테의 주장이에요. 피테는 그 나의 근원적인 피테는 그걸 타트한들룽 사행
이란 독특한 용어로 불렀는데 모든 인식과 모든 존재는 나로부터 궁극적으로 도출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맞서서 그걸 제한하면서 이성의 절대성을 제한해야 한다면 바로 그러한 이 제한이 이 칸트의 소여성이란 것에 숨겨져 있고 그 점에서 여전히 소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정언명법도 여전히 정언명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이성 자체의 절대성 요구에 맞서는 제한이라고 표시 여기 나와 있는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도르노가 비동일성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이 점에서 그 아도르노는 칸트 윤리학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칸트주의자다.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칸트에게 이 소여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도덕성이 경험적인 현실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환원 불가능성을 표시하는 개념이라면 아도르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이 충동이란 개념도 칸트의 합리주의적인 윤리학에 대해서 이동일적인 것이고 합리주의적 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고 이성의 기획, 이성이라는 프로젝트만 가지고서는 도덕성의 온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환원 불가능한 단녀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도르노의 충동 개념이라면 그것은 의외로 칸트와도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아도르노는 여전히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의식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계몽의 변증법식으로 말하면 계몽의 계몽입니다. 계몽이 절대화되어서 계몽이 다시 야만으로 신화로 그 퇴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몽의 계몽이라는 것을 아도르노와 칸트는 공유하고 있다.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의식. 칸트 철학의 제가 오늘 순수성 비판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순수성 비판이라는 것도 순수성 비판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성의 그 소위 그 월권, 이성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칸트는 경험이라고 불렀죠. 그 경험을 넘어서서 월권, 뛰어넘어서 이성이 스스로 절대화되려고 하면은 곤란하다. 라는 게 순수형 비판의 메시지라면은 그러한 이성의 월권 또는 아도르노식으로 말해서 이성의 절대성 요구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도르노와 칸트의 공통점.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아도르노는 여전히 칸트주의자이고 계몽의 계몽, 아도르노와 계몽의 변증법에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한 신화와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계몽이 아니라 계몽의 한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몽,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한 계몽, 1차 계몽이 아니라 계몽의 계몽이라는 측면을 아도르노와 칸트가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좀 보충으로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충동 개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도르노가 칸트 윤리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칸트 300주년 기념이고 한데 아도르노가 칸트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비판이 물론 추상적 부정이나 뭐 다 갖다 버리는 식의 비판은 아닙니다만은 비판 얘기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칸트 철학의 여러 면모들이나 칸트 철학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아도르노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개념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요 시리즈 강의록으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강의 또 나온 게 있거든요. 번역도 돼 있습니다. 순수성 비판을 다룬 적도 있고 칸트 미학 이론이나 이런 데서는 칸트 미학에 대해서 다룬 챕터들도 있고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나 무관심적 관심이나 이런 걸 다룬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아도르노가 칸트에게서 가장
좀 쉽게 말씀드려서 좋게 봐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요청이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칸트 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이 칸트의 요청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보충이라고 했냐면 칸트의 요청이란 개념은 칸트 윤리학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 실천 이성 비판 뒷부분인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변증론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은 윤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칸트의 윤리학이 칸트의 유명한 물음,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게 이제 칸트의 윤리학이죠, 당연히. 요청이란 개념은 그러한 의미의 윤리학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행위, 하는 게 아니라 호프, 희망이란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르노는 칸트의 이 요청이라는 개념을 구원의 욕망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요청이란 것에 대해서 뭐 칸트로 되돌아가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칸트 윤리학에서는 행복이란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도덕적인 삶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칸트 윤리학에서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 법칙 이런 개념이 훨씬 중요하죠. 행복이라는 개념을 그럼 칸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행복과 도덕을 분리시켜서 일단 도덕을 다룹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언명법인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행복이란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이걸 요청이란 방식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든 말든 쉽게 말씀드려서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정언명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나쁜 짓 하는 악당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럼 어떡할 거냐. 칸트는 거기서 이 도덕과 행복의 결합, 그 비례적인 결합. 도덕적이면 적일수록 더 행복하고 반대로 말하면 악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하고 도덕과 행복을 그 결합한 상태를 최고선이라고 부르고 highest good, 주문 보눔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가장 최고로 굿한 상태. 이 최고선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칸트 윤리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칸트 윤리학은 최고선을 최고로 굿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최고선이란 것을 희망할 수는 있다. 그것은 희망해도 좋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 자유, 불멸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는 그러한 상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천국인데요. 그러한 상태를 보장해주는 신이 있어야 할 테고, 우리가 이 현세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한 데 도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불멸해서 살아남아야 그러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신, 자유, 영혼, 불멸 형이상하게 전통적인 주제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청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아니라 인식이 아니라 요청된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체를 초월하는 실천 이성의 요청들. 실천 이성의 윤리학 자체는 칸트에게서 주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부터 나오죠. 주체의 자율성에서. 그걸 뛰어넘는 실천 이성의 요청들, 신, 자유, 불멸성은 정언명법에 대한 비판을 순수한 주관적 이성의 비판을 함축한다. 칸트가 칸트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칸트의 이 요청론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주의라든가 이런 이성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정언명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칸트가 아무리 반대로 확언하더라도 그러한 요청들이 없이는 정언명법은 생각될 수도 없다. 칸트를 뒤집어 놓으면서 칸트를 굉장히 띄워주는 독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칸트가 아무리 반대로 확언하더라도
칸트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청들이 없이는 정언명법은 생각될 수도 없다. 정반대입니다. 칸트에게서는 정언명법이 없으면 요청은 생각될 수도 없다. 도덕에서 종교애로의 비가역적인 이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종교보다는 도덕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내세에서 행복해지기를,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기를 희망해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이 완결돼야 돼요. 정언명법이 먼저 완료돼야 요청, 희망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도로는 지금 여기서 그걸 뒤집어 놓고 있죠. 요청이 없이는 정언명법은 생각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으면 선도 없다. 칸트에게서는 정반대인데, 선에 대한 소술, 윤리학에 대한 소술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별책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말하자면 희망에 관한 그 요청이란 개념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굉장히 하버마스가 계몽의 변증법을 굉장히 어두운 책이다라고 얘기한 이후로 굉장히 페시미스틱한,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아주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암울한 철학자로 이해되고 있고, 그건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염세주의자인 아도르노가 칸트에게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이 요청, 희망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칸트 윤리학이 아니라. 이 요청이란 개념은 오늘날 칸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별로 인기도 없고 주목도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칸트 윤리학을 계승하거나 칸트 윤리학을 재구성하는 윤리학자들은 오늘날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윤리학이 아니라 종교 철학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별로 많이 연구되거나 논의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최근에 좀 연구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아도르노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대부분의 칸트 연구자들이 칸트에게서 가장 덜 중요하다고 치워버리는 그 부분이 아도르노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칸트에게서 가장 살릴 만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선도 없다. 그 부분을 아도르노가 칸트 철학의 아도르노가 보기에, 다른 칸트주의자들은 보통 그렇게 안 보지만 아도르노가 보기에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에서 발견하는 이 희망이란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칸트의 예지계 구원, 예지계를 구원한다. 이게 이제 예지계를 구원한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신자유 불멸성을 요청한다 말인데요. 예지계란 것은 이 형이상학적인, 여러분이 아마 칸트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칸트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형이상학의 파괴자로서 신자유, 영혼 불멸 이딴 것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학문으로서의 신학, 학문으로서의 그 영혼론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다. 형이상학을 다 때려 부수고 형이상학을 파괴하는 척하다가 칸트는 앞문을 열어서는 기존의 형이상학, 신, 영혼 이딴 거를 다 내쫓아 버린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뒷문을 살짝 열어서 다시 불러들인다. 신이 됐건 형이상학이 됐건 영혼이 됐건 다시 살짝 불러들인다. 보통 칸트를 좀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정면에서는 내쫓았던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뒷문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할 때 그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요청이란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지계를 처음에는 파괴하는 척했다가 다시 구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계몽의 변증법이 이성 자체의 폐기로 종결되는 지점에서 계몽의 변증법을 교란시키고 싶어 한다. 계몽이란 것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신화, 야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계몽의 변증법을 교란시키고 싶어한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죠. 계몽의 변증법이 이성 자체의 폐기로 종결되게 하는 게 아니라, 계몽의 변증법이 어떻게 이성 자체의 폐기로 종결될 수도 있는가를 쭉 다룬 게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인데, 바로 그것을 교란시켜서 계몽을 말하자면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청 중에서도 아도르노가 특히 주목하는 건 이 영혼 불멸성의 요청인데요. 우리가 육체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 그 희망은
현존의 견뎌낼 수 없는 상태를 유죄 판결하며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을 강화시킨다. 어떠한 세계 내적 개선, 세계 내적 이 속세 안에서의 이 세상 속세 안에서 무슨 뭐 진보가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개선도 되고 좋아지더라도 죽은 자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데는 충분할 수 없다. 이 속세, 이 내세가 아니라 속세가 아무리 개선되고 좋아지더라도 이미 죽은 자들은 죽었고 그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자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데는 단순히 세속적인 개선이나 뭐 진보나 뭐 이런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어떠한 개선도 이 속세가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죽음이라는 불의를 건드리진 않으리라. 이것이 칸트가 영혼 불멸성을 요청하게 된 배경이고 칸트 이성으로 하여금 이성에 반대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칸트 철학의 가장 내밀한 비밀은 절망의 사유 불가능성. 절망이란 걸 아주 끝까지 밀어붙여서 아우스덴크말카이트 이 세상은 전부 다 절망적이고 이 세상에는 오로지 절망만이 있을 뿐이야 라고 절망만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게 칸트 철학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시미스트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도르노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칸트 철학의 한복판에서 희망이란 걸 발견해서 그것을 가장 칸트의 인식 주체 개념, 칸트의 합리주의적인 정언명법의 윤리 이런 건 다 비판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칸티안들은 별로 건드리지도 않는 이 요청이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아도르노가 표면적으로 언뜻 보면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뭐랄까요, 그 뼛속까지 칸트주의자인가. 칸트 철학은 칸트가 탄생한 지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도르노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쳐 놓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언급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뭐 이 정도고 질의응답 예, 제가 칸트 전문자가 아니라서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자연과학에는 뉴턴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해결했는데 철학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석재 교수님이 칸트를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칸트에게서 뭘 배웠으면 좋은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질문하는데 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선 칸트는 이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제 정언 명령을 얘기했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해결은 그 주관적 의도 일체를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칸트는 이런 것을 이성적 판단에 비춰보면 이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정의의 역사를 봐도 공리주의, 칸트 정의론, 사회주의 정의, 그다음에 롤스의 공정 이론 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이제 아도르노도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많은 공격을 받아서 불완전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칸트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또는 무엇을 또는 우리가 왜 칸트를 공부해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아마추어로서 질문입니다. 칸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또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거나 또는 철학에서 이게 칸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 질문입니다. 예. 뭐 참 쉽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뉴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칸트가 뭐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도 좀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 칸트란 철학자의 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철학자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보다시피 굉장히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파도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 칸트는 이성과 계몽의 대명사죠. 우리가 보통 아는 칸트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르노가 좋아하는 칸트는 예? 미신, 종교, 신화 이런 걸 다 때려 부수고 오로지 온리 이성만을 관철시킨 계몽주의자로서의 칸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 그렇게 그렇게 이성만이 계속 설쳐두게 돼서는 안 된다.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월권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르노가 칸트에게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도르노의 칸트 철학의 여러 얼굴들 중에서도 계몽이나 합리성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희망이나 신앙, 종교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도르노 자신은 뭐 특정한 종교도 없었고 뭐 그렇게 종교적인 사상가가 아닙니다만은 뭐 칸트가 남긴 텍스트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새로운 물음과 기존에 알던 칸트의 얼굴과는 또 다른 칸트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칸트는 아마 앞으로 또 300년 동안도 계속 연구되고 또 새로운 테마가 발굴되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네, 오늘 대부분 윤리학에 대해서 예, 이제 아도르노 특히 칸트와 겹치는 부분 혹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하버마스에 대해서도 2번 언급해 주셨고 예. 특히 부딪히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 개념까지는. 근데 충동 개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요청 개념에서의 명제 논리가 완전히 도취된 부분이 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는 두 사람이 행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텍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하버마스는 예술 격하하는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아도르노는 굉장히 격상하는 쪽으로 어떤 오늘 말씀해 주신 도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지점이 정확히는 어떤 지점인지 잘 모르겠어서 보기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부딪힌다라는 말씀을 몇 번 쓰셨는데 뭐랑 뭐가 부딪힌다는 겁니까? 아도르노와 하버마스가? 본 텍스트에서는 예.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제 순수 과학이랑 실천이성으로 된 개념이랑 되게 하는 판단력인데 예. 적으로 좀 이해를 좀 그 지점이 부딪히지 않나. 예. 글쎄요,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버마스는 예술이나 미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했긴 하죠. 문학 비평 같은 걸 잠깐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예술을 격화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아니 뭐 말씀 그 하버마스가 주목하는 이성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의사소통적 이성,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찍은 이성. 그러면은 하버마스가 나의 선배인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와 얘네들은 바로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 이성이란 건 도구적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적 이성도 있다. 라고 하면서 하버마스가 자신의 스탠스를 내세우는 순간 예술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예술이란 것은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충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소통이 아니라 이 소통이란 것은 하버마스가 상호 주체성의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주체와 주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뭐 이 충동, 뭐 햄릿이 어쩌저쩌 했다 이것은 전부 다 객체와 주체 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럼 아도르노는 이 객체로서의 그 주체에게 충격을 가하거나 주체를 뭐 낯설게 만들거나 주체를 또는 뭐 심지어 무너뜨리거나 하는 그러한 객체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체와 객체라는 틀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들이란 틀을 가지고 있고 그들 사이에 소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란 것은 작품이란 것은 우리가 한 명의 주체로서 그 앞에서 감상을 하는 게 주로지 그걸 가지고 개념화된 언어로 감상자들 사이에 소통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예.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의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예. 위에서 그 충동이 도덕적 충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솔직한 유물론적인 동기,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주체에게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도덕적인 행위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함께 목격하는 혹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지만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고통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이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우슈비츠나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혹은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외에도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독일 국민이라던가 일반적인 유럽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가해지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거에 그 시간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지니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약간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도르노의 이런 구도에 있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도르노를 좀뭐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아도르노의 고통이란 개념은 주체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객체의 우위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객관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쟤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는 별로 안 고통스럽다. 쟤는 아우슈비츠에 갇혀있지만 나는 아우슈비츠에 갇혀있지도 않았는데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트라이트, 그 동정심, 연민 이런 것들인데 아도르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몽의 변증법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 그 부르주아적인 콜드니스라고 하는데 냉담함, 냉정함, 차가움. 쟤는 고통스러워도 나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이 냉정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왜냐하면 객관적인 고통이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쇼펜하우어랑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그 나의 고통, 내가 느끼는 고통은 아니다라는 싶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칸트 윤리학을 비판하는 아도르노의 칸트적 면모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